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14번 들어가죠. 자, 14번은 이제 어떤 문제를 냈냐면, 아직까지는 이것도 예상되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부동산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자,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는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을 보시면, 자, 요거의 테마강입니다. 4번은 정부가 토지 이용의 획일적 규제 동남이, 규제에서 자율적 기능을 저했다는 건 정부의 실패거든요. 정부의 실패. 자, 여기서는 시장의 실패를 물어봤어요. 이가 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은 독점이 중요하죠. 독점 때문에 시장 기능을 저해했고, 2번은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때문에 어렵다. 부동산 정확하죠. 거래가 시장 정보가 비대칭하게 되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시장 실패가 되겠고, 5번 공공재 무임수에서 시장 실패가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이것도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SH공사를 해서 그 어때요? 이 국가지자체 LH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 전세 계약을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는 이게 좀 빠졌는데 시행령에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기기법은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럼 20년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30년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3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1번 바우처는 어떻게 돼요? 임대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들어가잖아요. 자, 임대를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죠. 제가 또 좋은 주택을 더 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려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안 하죠. 그럼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요. 자, 그러면 공급만 줄겠습니까? 질적인 저하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또 주택이 모자라니까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또 둔화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16번은, 자, 요거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지구제는 어떤 공법적인 개념과 이 토지용 규제라는 거, 부의복가를 제거시킨다는 어떤 목적과 그런 것만 좀 출제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단기장기라는 경제적 효과는 좀 끊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는 어떤 게 출제될지 모르니 좀 광범위하게 보는 게 좋아요. 자, 지역지구제로 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자,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죠.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토지용 규제에 들어가죠. 주거 전원주로 바뀌다 보니까 외부 효과의 문제 해결책이 돼서 우리가 또 경제적 기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예전에는 이제 1번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규제랑 부의 효과 제거했다는 건 나왔고요. 예전에 이제 경제적 효과인 단기 장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좀 끊겼거든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단기는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지역에 그 주거 전용지로 바꾸니까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주택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은 불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가치가 증가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장기는 공급이 가능해요.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것만 좀 해설해 볼게요. 장기를 공급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치가. 근데 그것이 비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비용이 일정합니다. 비용이 일정하다면 예전과 똑같이 생산비가 들어가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공급량 무조건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틀리죠. 그래서 공급량이 불변이 아니라 공급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가격이 원래 수를 복귀하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하게 틀렸다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 4번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자, 시멘트 자재값이 그럼 비용이 증가해요. 그죠? 그러면 자재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래보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공급량은 가격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원래보다 상승한다고 하셔야죠. 맞고요. 지역지구제 문제는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재산권의 과잉보호, 형평성 문제, 불법적 개발을 유발할 수도 있죠. 지역 간의 형평성.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지역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어떻습니까? 사전적 독점으로 그 기존 공급자가 혜택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지역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지역주에 실시하지 않으니 가격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또 이 지역주를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신축성 있게 대응을 못해요. 불법 개발이 또 초래되겠죠. 16번에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자, 우리가 또 나왔는데 이 후분양 선분양을 조금 제가 광범위하게 자, 그 저번에 이제 봤던 그 문제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본 거는 앞쪽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그 전체적인 걸 물어본 거고요. 자, 이건 전체에서 이제 그 선분양, 후분양만 중점적으로 물어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자, 그래서 이렇게 봐요. 자, 이건 이제 팔고 짓는다. 이건 짓고 판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1970년도에 공급자한테 공급을 줄이려고 하니 이 공급자들이 입이 튀어나와요.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모델하우스를 보통 투자하시는 단톡방에 모하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모델하우스를 줄임말이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다 보니까 자, 선분양은 앞쪽에서 배웠지만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갑니다. 소비자가. 근데 후분양은 짓고 파니까 자,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안고 가고요. 자, 형식적으로 공급자가 냈지만 나중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선분양이 후분양으로 이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간에 프리미엄에 대한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죠. 가수요. 자, 근데 얘는 시세 차이가 없으니까 가수요가 줄죠. 그다음에 선분양 이제 견본주택도 필요하고요. 견본주택은 이제 뿅가게 졌죠. 여러분들 이제 계약 시점에 견본주택을 뿅가는 게 아니라 잔금 시점에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가죠. 그러니까 선분양을 했다는 것은 자, 미리 돈을 냈으니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후분양은 견본주택 필요 없고요. 부실공사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낸단 말이에요. 자, 선분양은 짓고 팔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팔고 짓다 보니까요. 자,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짓고 팔려니까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만 돈을 빌려줘요. 독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걸 이제 대형 건설업체한테 빌려주는 게 이걸 이제 해결하는 책이고요. 자, 선분양은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32평 아파트를 뭐 5억에 판다.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우리가 분할 납부가 돼서 목돈 부담이 없습니다. 선분양은. 그래서 목돈 부담이 줄어들어요. 목돈 부담이. 근데 어떻습니까? 얘는 짓고 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나중에 이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돈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처럼 LTV를 70%까지 준다는 것은 이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 쉽죠. 2번이죠. 그래서 답부터 먼저 본다면 합니다. 선분양은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소비자가 부담하고요. 후분양은 이자를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시킨다 얘기했고요. 선분양은 팔고 짓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장 상황이 위험을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선분양의 제도는 이제 건설업체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자금을 대형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자, 3번. 선분양 소비자 입장에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목돈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후분양은 목돈만에 대한 부담이 크죠. 자, 선분양은 건설업자의 시장 위험을 수요자한테 전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당연히 미리 파는 게 자기 위험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 후분양은 이제 대형 건설의 독점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리츠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보금자리론 같은 목돈만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좀 어려웠던 게 18번이 어려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얘가 우리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근데 좀 실제로 잘못 냈기 때문에 이 시청에 들어가서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줬는데요.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18번은 자, 해설해 보시면 이제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렛대 효과 완전히 오리지널에 대한 그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산식이 되거든요. 제가 자, 그러면은 18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 그럼 지분 수익률은 자,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10%잖아요. 투자 수익률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거든요. 자, 이거가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자본에서 대출금리, 저당이자를 빼게 되면요. 대출금리를 빼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지만 정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가 10이고요. 얘가 10이고 대출금리가 마이너스 12면 마이너스 이만큼 까진단 말이에요. 그럼 10% 밑으로 찍으셔야죠. 5 아니면 8이 되겠죠. 그런데 자, 부채의 비율은 이제 타인 돈을 빌린 그 이 부채의 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타인 돈이 몇 배냐라는 거와 같은데 자,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누거든요. 그래서 자, 부채 비율이 250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100원을 냈고 250을 빌려서 2.5배만큼 빌렸다는 거죠. 그럼 2배니까 마이너스 5니까 5%가 된다. 정답은 1번인데 자, 이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출했던 건 또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 식을 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죠. 자, 정답은 1번. 자, 19번은 이제 좀 편법을 좀 이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일단 이론으로 간다면 MPTS는 모기지 패스 다 넘겨버려요. 투자자한테. 그래서 지분형이며 원래 차입부터 비롯되는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MPTS는 다 투자자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투자자 애들한테 넘기죠. 모두 투자자한테 간다. 틀렸고요. 그 다음 1번 MBB는 모기지 백 본드. 자, 이건 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행기관을 BB 들어가죠. 발발이. 그럼 투자가 원래 저당 채권의 집합의 소유과 같지 못하고요. 자, MBB는 다 발행기관이 가져가죠. 그럼 차입자가 조기상한 위험에 대한 발행자가 부담함으로 투자는 콜방을 인정합니다. 콜방은 세 글자니까 들어가죠. MPTB는 모기지 페이예요. 원투저발, 원리금 수익금만 투자자한테 조기상한 위험 주겠고요.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 원래 저당 채권의 집합에 따른 각종 위험을 MPT의 소지자가 부담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에 대한 걸 갖고 있다는 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이 전적으로 이제 부담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그 원리금 수익권은 차입자가 상환한 원가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주택 저당권은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얻는 권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당 채권의 집합이 저당권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각종 위험을 그 소지자가 진다. 그 발행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겠죠. 그 다음 5번 CMO도 이제 콜방어 되죠. 그래서 세 글자니까 부분적 콜방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CMO는 다양한이라는 게 나오겠죠. 다양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리금직을 트렌치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해서 Z 트렌치의 만기 때 원가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은 걸 만기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정답 4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20번 갈게요. 자, 이제 투자론으로 이제 갑니다. 자, 좀 랜덤으로 나왔네요. 투자하고 금융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자, 1번 경기 변동 이자율 변화는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체계적이죠.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개별 투자 안에 그 투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극소화하냐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위험이 극소화되는 조합에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점에 접하는 점에서 투자해야 되죠. 3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인데 자, 포트폴리오 효과란 무작위적으로 자산을 배합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인 통계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3번 정답. 자, 4번에 가시면은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 종류별 다르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기대하기가 쉽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산 효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1번 들어가죠.
금리 변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른 것은 자 보통 대출 시점에서는 고종이 변동보다 높죠. 자, 예상된 인플레를 먼저 우리 가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자 대출 기간이 예상된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2번은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상이 있고요. 고정금리가 있고 예기치 못한 게 있고요. 실질금리가 있어요. 그럼 고정금리가 7%라는 건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7%가 명목금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명목금리.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실질만 바뀔 수가 있죠. 실질은 은행이 직접적으로 실제 먹는 금리를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상된 인플레를 더하죠. 그러면 예상된 인플레를 우리가 대입시키면 예상된 게 몇 퍼센트예요? 보면은 예상된 게 지금 3%잖아요. 그러면 7에서 3을 빼면 실질금리가 4%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7에서 예상과 자, 예상을 뺐죠. 그럼 당연히 7%가 되는데 자, 실제는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게 추가로 2% 발생했다. 자, 그럼 고정은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거 부담을 이 대출 기간이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질금리가 2%가 되는 거죠. 자, 실질금리가 9%나는 말이 안 맞잖아요. 고정인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2%로 고쳐주고요. 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는 고정금리 조정이 변동보다 상당히 유리하다.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전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변동이 고정보다 낫다. 그래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리금에 대한 상한 가치가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원리금의 상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변동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당 상환 방법 중 점적은 뭐예요? 처음엔 조금 내고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이제 상환하는 그 원리금을 봤을 때는 늦게 상환돼요.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채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위험하잖아. 그 원리금보다는 금리를 일반적으로 높겠죠. 자, 변동금리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이 좋아요. 이게 너무 장기로 간다면 신속하게 정가를 못 시키니 대출자의 위험 부담을 높이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랜덤으로 나왔네요. 자, 22번이 경기 변동이 또 갑자기 떴네요. 자,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자, 경기 변동은 자, 순환금리 뚜렷하거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회복에서 완공까지 또 착공이 오래 걸리니까 다 다르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부동산 경기는 가장 중심적인 게 주거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상공운용보단. 토지 투기는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향을 주죠. 토지 투기가 발생하면 투기가 발생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음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 비교적 낮은 정점, 높은 정점이죠. 낮은 저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낮은 걸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뀌고요. 일반 경우 타선기가 비교적 깁니다. 1년 정도 지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23번 갑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게 돼 있죠. 자, 답부터 보는데 얘도 좀 난이도가 높아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자, 기억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가 투자하기 위해 최대한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서, 자,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역사적 수익률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기대가 요거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를 해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투자를 아직 안 했지만 내가 투자할 금액을 높여놨으니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이 오히려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하락한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24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가 5번에 가시면 순효과가 1보다 큰다는 거나 내부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투자를 하죠.
당연히 쉽게 나왔네요. 정답은 5번. 자, 25번. 1번. 순현재 가치는 장래 예상된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 가치를 차감해서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되죠. 내부 순위는 장래 예상된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을 같게 만들어서 순효과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회수 기간은 짧아야 돼요. 회수 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를 선택하겠죠. 순효과 내부순위법, 수익성 지수법은 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현금을 할인하여 투자가 분석을 했다. 정확합니다. 자, 25번 이제 우리가 이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건 뭐냐면요.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은 저당 산수 필요 없습니다. 저당 산수를 왜 냈어요? 헷갈리라고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25번 우리가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번입니다. 가게 되면 자, 전체 이제 우리가 대출 원금이 100만 원이에요. 상한기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년 원금이 10만 원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구해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얘가 원금이 10만 원이라는 건 아시겠죠? 10만 원, 10만 원.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차년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자가 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10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3번,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자, 이자를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의 10%는 9만 원이 되겠네요. 쉽네요. 그럼 2회차는 원금 10, 이자 9만 원.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 이제 26번은 지분금융 방식에 대한 구성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지분은 제가 5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공 조립펀, 신디케이트, 공모에 의한 증자, 신공조, 조인트 벤처, 리츠가 부동산 투자에서 나올 수 있죠. 일단 펀드죠. 근데 이거를 부채로 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빨리 풀죠. 왜냐하면 부채라는 자체가 이게 빌리채자거든요. 부채. 그래서 부채 금융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연결시키게 되면 좀 수월하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금융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듣는 게 좋은데요. 자, 부채라는 것은 이게 질부, 채자가 빌릴 채자예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든요. 그럼 남에게 자금을 빌리는 방식인데요. 자금을 빌리기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이 차용증이잖아.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채자 들어가면 다 부채거든요. 자, 그러면서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자닌 금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매자닌 금융을 안 넣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와 지분을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는데, 자,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나는 은행한테 저당을 맡겨야 돼요. 저당을 잡고 그걸 담보로 가는 거죠. 못 갚으면 이제 이거를 경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채자 저당 담보가 들어가면 부채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자, 하나만 좀 보시라는 얘기죠. 물론 ABS가 있지만 ABS는 없기 때문에 신주지수 분석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신탁증서금융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신탁증서금융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물론 제가 신탁증서금융에 담보신탁이라는 걸 읽긴 했죠. 담보신탁. 그래서 강의를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위탁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요. 그럼 수익주권을 줍니다. 그 위탁자 토지 소유자는 그 수익주권을 담보로 지권을 설정하거든요. 담보를 돈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탁증서가 나오면 이거 담보신탁으로 고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나왔으니 좀 주의하실 게, 채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매자닌 금융은 다릅니다. 매자닌 금융은 2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와 지분의 금융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체크만 해드린다면 전환사채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만 조금 기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자, 얘는 합친 겁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채가 들어갔다고 해서 부채식을 안 돼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신주를 줘요. 그래서 원래는 채권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 다음에 주식 인수권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아직 안 떴어요. 전환사채도 뭐냐면 우리가 미리 일정한 시점에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그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뜨면 채자가 들어갔어도 좀 편법으로 매자닉이잖아요. 매자닉은 이제 1층과 2층 라운지이기 때문에 중간층이거든요. 그래서 전신주에 매달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분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채자 들어가고 저당 담보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 여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번은 뭐가 들었어? 저당이 빠져야죠. 지분만 하려면. 그 다음에 2번은 신주인수권 부사채 빠져야 되죠. 매자닌. 저당 빠져야 되고 담보 빠져. 리츠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번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신디케이션이 정확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자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이 부채잖아요. 빠져야 되고 5번은 저당 그 다음에 담보신탁 빠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저 부채를 좀 찾아내는 것이 빠르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7번째 계산인데요. 아직은 안 떴어요. 그래도 자 비슷한 게 나오긴 했었는데요. 기출에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 본다면 자 27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할게요. 자 1억 원의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5년 상환 후 잔금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잔금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A은행이 갑에게 1억을 대출을 줬어요. 총융자금이죠. 근데 만약에 6년을 상환하고 4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6천만 원을 상환하고 4천만 원이 남아버렸어요. 그럼 1억에 6천만 60%가 상환 비율이 되고 40%가 잔금 비율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냐? 이 잔금 비율에 대해서 만약에 1억에다 곱하면 4천만 원이 잔액이 되잖아요. 그럼 잔금을 계산하는 거는 자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럼 1억에다가 잔금 비율을 우리가 곱하라는 거예요.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연연.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1억에 4천이니까 밑에가 전체 기간이 내려가고요. 위에가 잔여 기간이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대입시키면 우리가 전체가 몇 년이에요? 20년. 20년에 연금 현가계수만 봐야 되죠. 8.513 요게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20년에서 5년 지나 15년이 남았잖아. 그럼 15년은 7.606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고 자 한번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좀 시간이 걸리니 자 괜찮은 문제 한번 뽑아볼게요. 14번 정도 괜찮습니다. 이 정보의 이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 4번이 정보의 실패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17번은 이제 선분양 후분양도 조금 체크해 주시고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19번 MBS 20번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3번은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를 제가 변형한 건데요.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제 물어보는 문제의 틀이 아주 잘 나온 문제다. 자 25번을 더 추천합니다. 제가 27과 25번이 있는데 자 27번은 이제 투자론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나왔지만 25번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26번에도 별표 3개. 자 여기서 금융을 찾으라 그래요. 그럼 저당, 담보, 채권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건 2번 신주 이수권 부사채는 매자닌 금융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분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좀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니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츠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